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천은 뭐 한 50여 회 온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엄태영이 시장을 할 때 저랑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그때부터 자주 다녔어요. 지금 엄태영 의원이 그 의원 외교 때문에 외국에 나갔다가 내일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함께 못해서 죄송하다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 모임 있으면 꼭 대신 좀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천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가 해발 한 280m쯤 되죠, 평균. 제천시가. 남산이 268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쾌적한 고도에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충주 분들은 충주호라 그러는데 여기 제천 분들은 청풍호라 그러죠. 청풍호 주변에 벚꽃길이 한 10리 정도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 제천시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천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팔도 의병 창의군이 여기서 발대를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여기 의병 관련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팔도 의병 창의군은 조선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의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국 팔도의 의병들이 다 여기 제천으로 집결했거든요. 그 의병대 대장, 창의대장이 유인석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이 제천이 그러니까 진짜 이 원수 같은 곳이 돼가지고 이 제천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영국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영국의 가디언지인가 거기에 올린 기사에 보면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제천이라는 곳을. 그래서 지금 제천시의 대부분의 집들은 그 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파괴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워낙 지금은 살기 좋은 곳이고, 예전에는 제천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소리 있었어요. 이게 그 교통의 요지고, 그리고 모든 그 한약재가 여기로 직결해서 전국으로 가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깡패도 많았어요. 제천 깡패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8월 18일이죠. 오늘 한미일 3국 정상들이 1년 전에 캠프 데이빗에서 선언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다시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물론 대통령 3명이 만나지는 못했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각각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세 나라의 정상이 1년 전에 미국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했던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이 1년 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시 부가해서 다시 한번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명의 핵심은 뭐냐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의병의 고장인 우리 제천에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것보다도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쟁을 수반하는 통일보다는 그냥 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있어요. 주로 종북 주사파들이죠.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가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6.25 전쟁 때. 그 재래식 무기로 싸웠는데도 그래요. 베트남 전쟁 때 보면 한 사람이 전사하는데 들어가는 총알이 5만 발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6.25 전쟁, 1964, 65년에 베트남 전쟁, 그 사이에 15년 사이에 전쟁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죠. 그런데도 한 명 죽는데 5만 발이 들어가는 게 베트남 전쟁의 통계예요. 그러면 6.25 때 한 명 죽는 데는 그보다 훨씬 많은 총알이 들어갔을 거예요. 훨씬 많은 포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4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다고요. 미군 사망자만 해도 5만여 명 되고, 그런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천만 명이 그 6.25 전쟁의 결과 이산가족이 돼서 지금까지 만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전쟁하느니 차라리 통일을 늦추는 게 낫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고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국제적 압력과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진짜 통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더 평화를 원해도, 그리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원해도 북한이 쳐내려오면 어쩔 수 없어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한 것은 이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게 한미일 삼국 정상이 다시 한번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해서 전면전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전쟁을 최종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 애치슨 선언이었어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1949년 말 1950년 초에 이런 발표를 하거든요. 미국의 방어선에 남한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당해도 우리는 방어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1949년에 그동안 한국에 주둔해 있던, 점령군으로 주둔해 있던 미군은 전부 다 철수해버려요. 미군 철수가 끝나고 나서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 외교장관이죠. 국무장관이 딱 선언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쳐내려가도 미국이 방어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1대1이잖아요. 그런데 1대1은 아니죠.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국경에 중국과 소련을 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또 김일성 정권 자체가 소련군의 후원하에서 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겠다. 남한을 쳐내려가겠다. 일주일이면 점령할 수 있다. 일주일이면 적화할 수 있다. 하고 허락을 구하러 가요. 박헌영이도 일주일이면은, 내려오면 일주일이면은 전쟁 끝난다. 적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고서를 올려요. 이 남로당 조직을 통해서. 북한에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면 남한에 남아있는 남로당 세력이 일거에 봉기해서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일주일이면은 대한민국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보고서를 올려, 박헌영이가. 그러면서 전쟁을 주장해요. 김일성이는 스탈린한테 전쟁을 허락받아. 그리고 스탈린이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전쟁하려면은 내가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모택동이가 도와준다는 확답을 받고 와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택동이한테도 허락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는 자기네 지 군대하고 남한의 박헌영 남아있던 남로당 조직, 그 다음에 소련의 지원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이 미군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방어선에서 남한이 제외된다는 선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어요. 김일성이가 최종적으로, 또 스탈린이가 최종적으로 좋아, 전쟁하자라고 결정한 그 결정적 계기는 애치슨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다음에 지금까지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당규약 1조는 대한민국을 적화한다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 6.25 전쟁의 경험 속에서 이 적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70년 동안 주장해온 게 있어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 하여튼 미군이 없으면 자기들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핵무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이 7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 첫 번째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두 번째 조건은 국가보안법 폐지야. 이게 뭐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통진당 같은 반국가 단체가 활동을 해도 이걸 제압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선을 끊고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종북주사파가 준동하는 것을 막을 무기를 뺏어버리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 두 개를 70년 동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을 철수시키려고 하니까 1949년에는 미국이 좀 순진해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다 철수해버리고 애치슨 선언까지 바보같이 하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가능했는데, 그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철수 안 하잖아요. 카터도 철수한다고 그랬다가 상황을 보니까 철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주한미군 주저앉혔잖아요.
트럼프도 끊임없이 선거 때 뭐 철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뻥카하는 거지 진짜 철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애비 때부터 지 애비 때까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그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무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장해서는 잘 안 먹히니까 문재인 때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냐 하면 문재인이로 하여금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다.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6.25 전쟁에 1953년 7월에 이걸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한 상태예요. 잠깐 중단돼 있는 거야. 그 잠깐 중단된 것이 한 70년 된 거지. 잠깐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 국가가 대한민국과 동시에 유엔군이잖아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유엔군이 여기 있을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완전히 안 끝났어.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불안정한 평화적인 상황, 이 불안정한 잠시 전쟁 중단 상황을 유엔군이 관리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 미군은 유엔군의 일환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의 총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해요.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 사령관 겸 합참의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렇게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존재 명분과 이유가 유엔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엔군은 지금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통해서 이 정전 상태를 없애고 이제 평화 상태가 됐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종전 선언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잠깐 일시적인 전쟁 중지 상태가 아니라 평화 상태가 됐으니 평화 협정을 맺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 바꾸기 위해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이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걸 하면 그 순간 유엔군은 더 이상 여기 있을 근거가 없어져. 유엔군의 일환으로 와 있는 주한미군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게 돼. 그러니까 다 철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3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번번이 우리 자유파의 반대 그리고 세계 여론의 반대 때문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것들이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이 삶은 소대가리 하는 욕을 하잖아요. 이거를 시켰는데 못하니까 이 바보 같은 삶은 소대가리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야. 이거를 안 해서 그런 욕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상태에서 김일성이가 주한미군을 바로 철수시키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만이 남한을 적화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을 바로 철수시키는 게 어렵다면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을 이간질해서 적어도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은 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진전시켰어요. 그걸 김일성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갓끈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옛날에 우리 갓 썼던 거 있잖아요. 갓을 제대로 쓰려면 끈을 묶어야 되잖아. 한쪽 끈은 미국이야. 한쪽 끈은 일본이야. 이게 제대로 해서 묶여야 갓이 안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관계는 일종의 갓끈과 같아서 이 두 개를 다 끊을 필요 없다. 하나만 끊어도 어쨌든 벗겨진다 이거야. 그러면 약한 쪽을 끊어야 되겠지. 그 약한 쪽이 어디냐? 한일 관계라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꽤 높다. 이거를 잘 부추기면 한일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미국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허술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틈타서 우리가 쳐내려가면 된다. 이게 김일성의 갓끈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군사전략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 미국과 일본이 과연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방위할 두 개의 갓끈은 맞냐? 맞죠. 보세요. 지금 일본에 주1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가 7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 5개는 미군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도 아니야. 그 중에 5개는 한국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텐막 공군기지라든지 뭐 여러 해군기지라든지 하는 게 다 유사시에 한국이 침략당할 때 6.25처럼 그때 한국 안에 있는 미군만으로는 방어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략 폭격기 같은 거를 저쪽에서 제일 먼저 때릴 거 아니에요. 이 오산에 있는 뭐 평택에 있는 이런 데부터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방어하다가 반격을 할 건데, 먼저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타겟이 그 군사령부가 있는 계룡대, 또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 오산 공군기지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거는 걔네 전략 목표에 다 나와 있어. 1차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반격을 할 때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커지면 반격을 바로 못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런데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출격하면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리얼타임으로 반격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의 대부분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있는 예비병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차 예비병력이고 2차는 어디냐? 괌 같은 데예요. 괌과 하와이. 이게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것보다 어쨌든 서너 시간이면 이게 출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1차, 2차 예비병력들을 포진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맞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한일 관계에 오래된 그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서 끈 하나를 끊어버리면 주한미군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기들 선제 공격에 들어갈 때 제대로 방어 못한다. 그러면 일단 점령해 놓고 나면 끝이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일단 먼저 공격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잖아. 평화협정을 하면 그 지역을 그냥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해서 기습적으로 서울 점령하고 어쨌든 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유엔군이 뒤늦게 오더라도 그 선에서 협상을 하면 협정을 하고 협상을 해도 협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밀어버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각근 중에 약한 쪽이 한일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자들이 친일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친일파로 모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로 몰잖아.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로 몰잖아. 왜 이자들이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친일파 공작을 하냐. 왜 죽창을 들고 나오겠다고 그러냐. 문재인 때 내내 친일파 공작을 했잖아요. 이게 김일성의 갓근 이론에 입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이 이게 머리가 나쁜 자들이 돼서 독자적으로 뭘 하지를 못해. 다 북한 조선노동당 지침을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종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자들이 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침에 입각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제시한 갓근 이론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 정권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이 수십 년간 계속된 북한의 전략이고 종북 주사파들의 전략이에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을 친일파라고 계속 매도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뭐 밀정이니 뭐니 하면서 하고 이종찬이라는 자가 광복회장이면서도 이걸 친일파라고 계속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이게 다 종북 주사파들의 그런 전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시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언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거야. 김일성의 갓근이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온갖 선동, 책동에 대한 새 나라 정상의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까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도 북한과 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이게 진행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의 상황은 김정은이가 거의 이제 목숨이 다했을 정도로 완전히 몰렸던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전방위 압박을 북한을 향해서 했잖아요. 이명박 때부터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훨씬 그게 강력해졌고, 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 국제연대가 미국과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해서 강력하게 밀었거든요.
그때는 푸틴도 함부로 이것을 회방 놓지 못했어요. 힘이 약해가지고. 유일하게 시진핑이만이 그래도 이 북한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입술과 같다.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가 시리잖아요. 순망치한 관계라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봤기 때문에 시진핑이는 김정은이가 죽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국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몰래 뒷문을 열고 기름도 주고 쌀도 주고 하면서 어쨌든 목숨을 살려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만 이런 딴짓을 안 하면, 뒷문을 안 열어주면 김정은이는 완전히 붕괴가 될 건데, 시진핑이 때문에 잔명이 연장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시진핑한테까지 압력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중 경제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거의 99% 벼랑 끝까지 밀렸어요. 조금만 더 밀고 갔으면 저거 그냥 붕괴됐을 거예요. 그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바로 그 문재인이가 끊임없이 김정은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5년 동안 정치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보증할게요. 이러고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9.19 합의를 덜렁 해가지고 그 9.19 합의 때문에 우리는 휴전선 40km 안쪽으로는 비행기도 띄우지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우리 K9 자주포가 있는데, 이 K9 자주포도 40km 안에서는 못 쏘게 약속을 덜렁 해놔가지고 K9 자주포를 군인이니까 가끔씩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쏴봐야 이게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가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K9 자주포는 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K9 자주포를 큰 배나 모래에 나르는 바지선 이런 데다가 실어가지고 포항까지 갖고 내려와. 거기서 포사격을 해. 그러면 K9 자주포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 그거는 육지에 있는 K9 자주포를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야. 그래 놓고 훈련해서 다 점검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한 다음에 다시 바지선 갖고 거기 갖다 놓는 거야. 이 짓을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100억을 썼어. 5년 동안. 이 이동 비용만.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는 완전히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고 김정은이한테 거의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작심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저지한 거야. 그거를. 만약에 2년 전에 문재인이가 그 짓을 하다가 이재명이한테 넘어갔다. 이게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보다 더 독한 자거든.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다시 정권 탈환한 것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저자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온갖 트집을 잡아서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탄핵 시켜놓으면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달 만에 선거 치르는데 우리 쪽 후보도 못 구해서 뭐 정말 지리멸렬하고 그냥 전부 그냥 일패도지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이 개인은 감옥에 안 가서 좋고, 김정은이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이가 리짜이밍이라며, 시진핑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 잘 듣는 그 똘마니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하다가 채 하지 못한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유엔군 근거를 없애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9.19 군사합의보다도 더 굴욕적인 완전히 우리 군을 무장해제하는 그런 협정을 이 자들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파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문재인 5년 이상의 국가적 재난이 닥치고 거의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 정세 인식 때문에 일단 그것을 위한 최초의 방어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파라면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거예요. 저자들이 광복절 전후에서 이종찬이가 나서고 온갖 것들이 나서서 이 정권을 친일로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김일성 각근 이론에 따른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면 한동훈이가 저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한가하게 저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15 그 광화문 국민혁명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 국민혁명의 핵심이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적화를 막기 위했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광훈 목사가 3년 후에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 뭐 그거 되겠냐?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적화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적화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종북주사파의 근거지인 북한 조선노동당이 해체되고 김정은 집단이 청산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청산되고 북한 조선노동당이 해체되는데 그걸 따르는 종북주사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동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종북주사파와 이념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만 이 종북주사파의 그 진원지가 북한 조선노동당이고 김정은 집단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종북주사파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저게 이재명이로 안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할 건데 조국이로 안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 이 8.15 전후한 1년의 정세를 보면서 바로 이런 관점 그야말로 국제정치적 관점 또 군사안보적 관점 여기에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되게 군사정치적인 또는 군사안보적인 또는 국제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으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70년 이상 살아왔고 그러면서 저쪽에 끊임없는 그 군사 도발을 우리가 다 잘 막아냈기 때문에 대통령 암살만 벌써 몇 번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런 걸 다 막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한반도만큼 위험한 곳이 없어요. 중동보다 훨씬 위험해요. 미군이 전 세계에 군대가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위험도에 따라서 미군 해외 파견 나가는 미군들의 생명수당의 액수를 정해. 주한미군이 생명수당이 제일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다음에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정치와 따로 떼놓고 남의 일처럼 강건호 불 보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최근 정세 속에서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천에서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